유은하의 완벽한 삶은 쨍한 여름날의 오후 햇살처럼 눈부셨다.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 장소인 고급 퓨전 한정식 레스토랑의 창가에 앉아 그녀는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실록이 무성한 가로수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그 너머로 한강이 은빛 비늘처럼 반짝였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직접 디자인한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심플한 백금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그 반지는 그녀의 남편 강준호 변호사가 결혼 5주년 기념으로 선물한 것이자 그녀가 운영하는 주얼리 브랜드의 시그니처 디자인이기도 했다. 은하야, 네가 이렇게 잘 살 줄 누가 알았겠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건네는 덕담에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다들 똑같지 뭐. 열심히 살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됐네. 그녀의 말에 친구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공감하거나 부러움을 드러냈다. 유은하는 학창시절에도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묘하게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다. 뛰어난 미술 실력과 늘 한결같은 태도는 그녀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존재감은 단순히 학창시절의 추억 때문만은 아니었다. K스타일 어워드에서 젊은 디자이너상을 수상하고 클라라라는 자신의 브랜드로 빠르게 성장 가도를 달리는 성공한 사업가,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남자와 결혼한 아내. 그녀의 삶은 모든 면에서 성공의 표본처럼 보였다. 그녀의 옆에 앉아있던 남편 강준호 변호사는 듬직하고 세련된 모습이었다. 날카로운 지성과 부드러운 미소가 공존하는 그의 얼굴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고 가볍게 속삭였다. 피곤하면 먼저 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은하를 향한 깊은 배려가 담겨 있었다. 은하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아직 괜찮아요. 다들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녀의 손을 꼭 쥐는 그의 손길에서 친구들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견고하고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동창회는 오랜만에 만난 이들의 반가움과 함께 각자의 삶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들이 오가며 화기애애하게 흘러갔다. 모두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거나 미래를 이야기하며 희망을 나누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이민혁. 그의 등장에 실내에 활기 넘치던 분위기는 일순간 정지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소위 금수저로 통하며 모두의 위에 서려고 했던 인물이었다. 지금은 부모님의 사업을 물려받아 대기업의 상무가 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한 자의 오만함과 냉소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주위를 한번 훑어본 후 준호와 은하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강 변호사, 그리고 유은하, 잘 지냈냐? 민혁의 목소리는 미묘한 비아냥거림을 담고 있었다. 준호는 그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일어섰다. 그래, 오랜만이다. 늦었잖아. 어쩌다 보니 좀 늦었네. 근데 너희 둘이 결혼했을 줄이야. 민혁은 준호의 말을 가볍게 넘기며 은하를 빤히 쳐다봤다. 그의 시선은 뱀처럼 끈적하고 불쾌했다. 은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를 응시했다.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왔으니 다행이네. 앉아. 준호가 부드러운 말투로 권했지만 민혁은 여전히 서 있었다. 그의 입계는 경멸에 가까운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모두가 예상치 못한 말을 내뱉었다. 강 변호사, 내 와이프, 나랑 잔 사이야. 정적이 흘렀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불과 몇 초 전까지 웃고 떠들던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지고 충격과 경악이 교차했다. 민혁의 폭탄 선언은 그들의 완벽한 삶에 던져진 잔인한 돌멩이였다. 어떤 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은하를 경멸하듯 바라봤다. 그들은 완벽해 보이던 유은하의 삶에 숨겨진 추악한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은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마치 먼발치에서 들려오는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녀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녀는 그저 민혁의 말을 이해하려는 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이민혁,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한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혁은 그제야 시선을 돌려 그들을 향해 낄낄 웃었다. 무슨 소리냐고. 내 말 못 들었어? 내 와이프 나랑 잤다고. 그것도 결혼하기 전에.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비아냥이 아니라 승리감에 도취된 듯한 확신에 차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준회계로 향했다. 모두가 이 완벽한 남자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했다. 분노, 배신감, 아니면 절망. 그들은 준호가 이민혁의 멱살을 잡고 소리 지르거나 은하를 추궁하는 극적인 상황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준호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민혁의 충격적인 발언에도 흔들림 없이 그저 고요한 눈으로 민혁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의 입계는 여전히 아까와 똑같은 신비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는 냉소적이지도 당황스럽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하고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는 미소였다. 마치 민혁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여유로운 태도였다. 그때 준호가 은하의 손을 놓았다. 은하는 순간 긴장했지만 그의 손이 이내 그녀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는 것을 느꼈다. 이 상황에서도 아내를 보호하려는 그의 행동에 몇몇 친구들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민혁은 더욱 광기에 사로잡힌 듯 보였다. 강 변호사, 너 지금 괜찮은 척하는 거야? 아니면 몰랐던 거야? 내가 그날 밤 호텔에서 그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려는 찰나 준호가 그의 말을 잘랐다. 민혁아, 그만해라.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러나 민혁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제 준호의 어깨를 툭 치며 조롱하듯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 너보다 내가 먼저였다니까. 아니, 어쩌면 네 와이프는 아직도 날 잊지 못했을지도 모르지. 그의 말은 쐐기를 박듯 은하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으려 했다. 그 순간 준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섰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익숙한 검은색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 화면을 가볍게 터치했다. 궁금하지 않냐? 준호는 민혁에게 휴대폰을 내밀며 물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그 속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다. 민혁은 준호의 행동에 잠시 당황했다. 뭐가? 내가 말한 그날 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준호는 휴대폰에서 녹취 파일을 재생했다. 지웅아, 그 여자 유은아 말이야. 네가 어떻게 좀 해봐. 어차피 강준호랑 결혼할 거라는데 흠집이라도 내야 하지 않겠어? 익숙한 민혁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녹취 파일에서는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윤아, 그건 좀 위험한데. 괜히 건드렸다가 우리까지 엮이면 어쩌려고. 뭘 위험해. 내가 민혁이한테 들었어. 유은아 그년이 학창시절에 얼마나 뻔뻔했는지. 강 변호사 그 자식도 옛날부터 엮여 있었고. 어차피 민혁이가 처리해 줄 거야. 그때 강 변호사 쪽이랑 엮인 일도 해결해야 하고. 그래도 그만 말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대로 강준호가 이사차리 차지하게 놔둘 순 없어. 유은하를 흔들어서 강준호 멘탈을 깨야 해. 그럼 우리 오빠가 이번 일로 올라갈 수 있어. 녹취 파일은 거기서 끝났다. 짧지만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이민혁의 폭로가 그의 계획된 음모가 아니라 누군가의 사주에 의한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였다. 특히 우리 오빠라는 단어는 그들의 관계와 목표를 짐작하게 했다. 그리고 이민혁은 폭로의 주체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그들의 계획에 이용당한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경악했다.
민혁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황스러움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준호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준호는 재빨리 피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민혁은 말을 더듬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준호는 민혁을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물어볼 차례는 이제 나야. 내 와이프, 나랑 잔 사이야라고 했던 너. 이제 네가 해명할 차례다. 이민혁,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은 네가 꾸며낸 이야기였나? 아니면 네가 그 녹취 파일에 나오는 하윤이라는 여자에게 조종당하고 있었던 건가? 준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엄청났다.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민혁의 심장을 겨누는 듯했다. 은하는 준호의 옆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침착하게 지켜봤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그 속에는 억눌렸던 분노와 함께 앞으로 닥쳐올 모든 것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민혁의 폭로 뒤에 숨겨진 더 크고 어두운 진실들이 이제 막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강준호가 재생한 녹취 파일의 충격파는 동창회장 전체를 휩쓸었다. 모든 시선이 이민혁에게로 집중됐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민혁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더 이상 거만하고 여유로운 대기업 상무가 아니었다. 그저 궁지에 몰린 비겁한 남자일 뿐이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누가 그런 말을? 민혁은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그는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향한 시선에는 의심과 경멸이 서려 있었다. 그때 준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민혁의 심장을 찔렀다. 네가 말한 그날 밤은 실제로 존재했지. 하지만 네가 말한 것처럼 더러운 밤은 아니었어. 유은하, 내 아내가 겪은 것은 아주 다른 일이었거든. 준호의 말에 사람들은 술렁였다. 그들은 이제 민혁의 폭로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넘어 그 폭로 자체가 또 다른 거대한 진실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게 무슨... 민혁이 반박하려 했지만 준호는 그를 무시하고 은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은하는 담담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모든 것이 통하는 듯한 깊은 신뢰와 이해가 오갔다. 오늘 동창회에 오기 전부터 이민혁, 네가 무슨 일을 벌일지 우린 이미 알고 있었어. 준호의 폭탄 선언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경악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말인가? 은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10년 전 너는 내가 디자인했던 프로젝트를 가로채려 했었지. 그때 네가 나게 했던 말 아직도 잊지 않았어. 은하의 말에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10년 전 그가 은하에게 했던 끔찍한 협박과 모욕이 담긴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는 당시 은하가 공들여 준비했던 미술 공모전 프로젝트를 훔치려 했었다. 하지만 은하의 끈질긴 저항과 준호의 도움으로 실패했었다. 그 일로 민혁은 은하와 준호에게 깊은 앙심을 품게 되었고 그들의 관계를 방해하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했었다. 그때는 네가 내 뒤를 봐주고 있었으니까 감히 내게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 이 녹취 파일은 네가 저지른 모든 일을 증명하는 시작에 불과해. 준호는 민혁의 동공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휴대폰 화면을 조용히 다시 켰다. 그리고 그는 민혁에게 익숙한 또 다른 목소리를 들려줬다. 하윤아, 그 일은 네가 꾸미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괜히 엮이고 싶지 않아. 녹취 파일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름 아닌 민혁의 목소리였다.
그는 하윤이라는 여자에게 유은하를 흔들 계획을 꾸며보라 사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녹취 파일의 끝에는 민혁이 하윤에게 은밀하게 돈을 건네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다. 이건 네가 하윤에게 유은하를 모함하라고 사주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이다. 이민혁, 너는 네가 하윤에게서 조종당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실상은 네가 그녀를 조종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더 많은 증거가 있어. 준호는 민혁의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거대한 음모를 폭로하려는 듯 차갑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진실을 향한 단단한 의지뿐이었다. 민혁은 준호의 휴대폰을 보며 몸을 떨었다. 그는 그 녹취 파일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 자신이 계획하고 사주한 일이 역설적으로 자신을 향한 올가미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준호와 은에게 덫을 놓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들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셈이었다. 말도 안 돼. 이건 조작이야. 조작된 거라고. 민혁은 격분하며 소리쳤다. 그의 눈에는 이성을 잃은 광기가 번뜩였다. 그는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는 듯 손을 뻗었지만 모두가 그를 외면했다. 그의 비열한 행동에 실망한 그들의 눈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때 은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빛은 민혁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가웠다. 이민혁, 10년 전 너는 단순히 내 디자인을 훔치려 했던 게 아니었지. 그때 네가 저질렀던 더 큰 죄가 있었잖아. 은하의 말에 민혁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그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은하는 민혁이 감추고 싶어 했던 비밀의 실마리를 쥐고 있었다. 플래시백. 10년 전 유은하는 대학 졸업 작품으로 기억의 조각이라는 테마의 주얼리 디자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어린 시절의 소중한 기억들을 모티브로 한 독특하고 아름다운 작품이었다. 그 작품은 그녀의 전 재산이었던 오래된 나무 보석함과 함께 보관되어 있었다. 그 보석함에는 그녀가 가장 아끼는 강아지 코코의 작은 목걸이도 들어있었다. 코코는 은하가 고아원 시절부터 함께했던 유일한 가족이자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 코코의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그녀의 과거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들이 숨겨져 있었다. 어느 날 은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민혁은 은하의 작업실에 몰래 들어와 그녀의 디자인 스케치와 보석함을 훔치려 했다. 그는 은하의 디자인을 자신의 것처럼 꾸며서 공모전에 출품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때 코코가 민혁을 향해 맹렬하게 짖으며 달려들었다. 민혁은 코코를 떼어내기 위해 발로 차고 밀쳤다. 코코는 민혁의 공격에 크게 다쳤고 은하는 돌아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코코를 발견했다. 민혁은 이미 도망간 뒤였다. 그 충격적인 광경에 은하는 정신을 잃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며칠이 지난 후였다. 그녀는 코코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큰 충격과 상실감에 빠졌다. 그날 이후 은하는 충격으로 인해 그날의 기억을 잃어버렸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디자인을 훔치려 했다는 사실만 기억할 뿐 코코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지 못했다. 보석함 역시 엉망진창이 된 채 발견되었지만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는 기억해내지 못했다. 이때 강준호가 은하의 옆을 지켰다. 그는 당시 로스쿨 학생이었고 우연히 이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는 민혁의 비열한 행동에 분노했고 은하를 돕기로 결심했다. 준호는 민혁의 불법적인 행동을 증명할 증거를 찾아냈고 그 증거를 이용해 민혁을 협박했다. 민혁은 그제야 은하의 디자인을 돌려주고 은하에게 접근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End of flashback. 은하는 그날의 기억이 불완전했지만
코코의 죽음에 민혁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 사건 이후 그녀는 심각한 기억 상실증을 앓게 되었고 자신의 과거와 관련된 중요한 기억들을 잃어버렸다. 그녀가 지금의 남편 강준호를 만났을 때 그녀는 이미 많은 것을 잃은 상태였다. 하지만 준호는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을 함께 찾아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준호는 민혁의 폭로가 10년 전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민혁이 은혜에게 죄책감을 주거나 그날의 기억을 조작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그는 민혁의 계획을 역이용하기 위해 하윤이라는 여자에게 접근해 그녀의 음모를 미리 파악했다. 이민혁, 네가 오늘 말한 그날 밤은 사실 네가 코코를 잔인하게 죽이고 내 디자인을 훔치려 했던 그날 밤을 말하는 거겠지. 은하의 말에 민혁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공포만이 가득했다. 그의 추악한 과거가 이렇게 모두의 앞에서 드러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었지. 네가 우리에게 덫을 놓았다고 생각했겠지만 우리는 이미 그 덫을 이용해 너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준호는 차갑게 덧붙였다. 그는 민혁의 비열한 행동을 예상하고 그를 역공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동창회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민혁을 향한 경멸과 함께 준호와 은하를 향한 경외감을 느꼈다. 그들은 이 두 사람이 단순히 성공한 부부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뢰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은하는 준호의 옆에 섰다. 그들의 손은 서로를 향해 뻗어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랑과 믿음이 담겨 있었다. 민혁의 폭로가 그들을 흔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두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오히려 그 폭로는 두 사람의 깊은 신뢰와 강한 연대를 더욱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민혁의 뒤에는 더 거대한 세력이 숨어 있다는 것을. 녹취 파일에서 언급된 우리 오빠와 강 변호사 쪽이랑 엮인 일은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선 더 깊고 어두운 커넥션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었다. 은하의 잃어버린 기억과 10년 전의 사건이 이 모든 것과 얽혀 있었다. 이민혁, 네가 저지른 모든 죄는 이제 곧 세상에 드러날 거야. 그리고 우리는 너의 뒤에 숨어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찾아낼 거야. 준호의 마지막 한마디는 민혁에게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던지는 경고와도 같았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시작되었다. 단순한 명예회복을 넘어 10년 전의 진실과 공정함을 되찾기 위한 거대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이민혁의 얼굴에 핏기가 가신 후에도 동창회장의 정적은 한동안 깨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저마다 충격에 휩싸여 준호와 은하, 그리고 민혁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이민혁의 폭로는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을 냈지만 강준호 변호사가 꺼내보인 녹취 파일은 그 균열을 통해 더 깊은 진실을 들여다보게 하는 창이 되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한 친구가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이 아니길 바라는 듯한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준호는 그들의 혼란스러운 시선에도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궁금하면 직접 확인해봐. 이민혁이 어떤 진흙탕에 빠져 있는지. 준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는 민혁을 지나쳐 은하의 손을 잡았다. 민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준호를 향해 분노에 찬 눈빛을 보냈다. 그의 입술은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기를 반복했다. 그의 머릿속은 준호가 자신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또 무엇인지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찼다. 가자 은하야. 준호의 따뜻한 손길에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폭로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전사처럼 보였다. 그들은 그 혼란스러운 장소를 뒤로하고 차분하게 동창회장을 떠났다. 그날 밤 두 사람의 집은 고요했다. 은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10년 전의 불완전한 기억, 그리고 이민혁의 충격적인 태도는 그녀의 마음속에 또 다른 파문을 일으켰다. 민혁이 뒤에 있는 하윤이라는 여자. 그녀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꾸민 걸까요? 은하의 질문에 준호는 그녀의 옆에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다. 10년 전 사건은 단순히 너의 디자인을 훔치려던 것만이 아니었어. 민혁이네 집안,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연루된 더 큰 비리가 있었지. 하윤이라는 여자는 아마 민혁이의 사주를 받아 움직였거나 아니면 그 비리 사건의 또 다른 이해관계자일 가능성이 높아. 준호의 말에 은하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10년 전 사건이 그저 개인적인 원한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거대한 비리 사건과 얽혀 있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이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은하야, 이제부터는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야.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변호사로서의 냉철함과 아내를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10년 전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준호는 하윤이라는 여자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고 은하는 10년 전 사건과 관련된 단서들을 찾아 나섰다. 그들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10년 전 은하가 키우던 강아지 코코가 묻힌 추모공원이었다. 추모공원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작은 묘비 앞에서 은하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코코의 사진이 담긴 묘비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묘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그때 그녀의 눈앞에 흐릿한 영상들이 스쳐 지나갔다. 10년 전 그녀가 코코와 함께 행복했던 기억들이었다. 그리고 그 행복한 기억들 사이로 코코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끔찍한 순간의 기억도 다시 떠올랐다. 그녀의 머리가 지끈거렸다. 괜찮아? 준호가 그녀를 부축하며 물었다. 은하는 고개를 저으며 묘비를 빤히 바라봤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묘비 옆에 놓인 작은 인형이 들어왔다. 누군가가 최근에 놓아둔 것처럼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그녀는 그 인형을 들어올렸다. 인형의 목에는 작은 방울이 달려 있었다. 방울에서 나는 맑은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 방울 소리를 듣는 순간 은하의 머릿속에서 또 다른 기억의 파편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10년 전 그녀의 보석함에 들어있던 코코의 목걸이에 달려있던 방울과 똑같은 소리였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인형은 코코의 목걸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준호는 은하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인형을 유심히 살폈다. 인형의 발바닥에는 작은 글씨로 루시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준호는 이 인형이 단순히 누군가가 놓아둔 기념품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마리의 떠돌이 개가 그들을 향해 달려왔다. 그 개는 털이 헝클어지고 지저분했지만 눈빛만은 맑고 총명해 보였다. 개는 은에게 다가와 꼬리를 흔들더니 그녀의 발에 놓인 인형을 킁킁거렸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는 듯한 행동이었다. 은하는 그 개를 쓰다듬었고 개는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이 개는 준호는 그 개의 목에 채워진 낡은 목걸이를 발견했다. 목걸이에는 루시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준호는 묘비 옆에 인형 이름과 개의 이름이 같다는 것을 깨닫고 놀랐다. 그리고 그 개의 이름표 옆에 작은 USB 드라이브가 달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준호는 그 USB를 조심스럽게 떼어내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그는 은하를 향해 말했다. 이게는 코코의 주인이었던 10년 전 실종된 그 소녀의 개였을지도 몰라. 준호의 말에 은하는 숨을 멈췄다. 10년 전 사건에는 한 소녀가 실종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 소녀가 바로 코코의 주인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은하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녀는 다시 인형을 바라봤다. 인형의 방울소리가 마치 그 소녀의 목소리처럼 그녀의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그때 루시라는 이름의 개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묘비 뒤에 숨어있던 한 남자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남자는 화들짝 놀라 도망쳤다. 준호는 그 남자의 얼굴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10년 전 민혁의 수행비서로 일했던 남자였다. 민혁이가 10년 전 사건을 감추기 위해 여기를 주시하고 있었던 거였어. 준호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의 예상은 정확했다. 이민혁은 단순히 은하를 모함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10년 전 자신이 저지른 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루시를 집으로 데려왔다. 루시는 낯선 환경에서도 은하를 잘 따랐다. 특히 은하가 인형의 방울소리를 들려줄 때면 루시는 더욱 그녀에게 애정을 표현했다. 그들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준호는 곧바로 루시의 목걸이에 달려있던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USB 안에는 10년 전 민혁이 운영하던 회사의 회계 장부 파일과 함께 민혁의 아버지인 이 회장이 연루된 불법 정치 자금 파일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파일에는 코코라는 암호가 걸려 있었다. 은하는 그 암호가 10년 전 자신의 보석함에 숨겨져 있던 중요한 단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코코의 목걸이에 달려있던 방울소리가 암호 해독의 열쇠일지도 몰라. 은하는 자신의 불완전한 기억 속에서 코코의 목걸이와 관련된 어떤 중요한 순간이 있었음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 목걸이를 만질 때마다 맑은 방울소리를 들었고 그때마다 그녀의 기억은 조금씩 희미해졌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 어떤 장치를 해놓은 것처럼 준호는 은하의 이야기를 듣고 암호 해독에 착수했다. 그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코코라는 암호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때 루시가 준호의 다리에 앞발을 올리고 짖기 시작했다. 루시의 눈은 준호의 노트북 화면을 향해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듯한 행동이었다. 루시, 네가 아는 게 있니? 은하는 루시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루시는 다시 한번 짖더니 준호의 키보드 위를 앞발로 툭툭 쳤다. 루시의 앞발이 닿은 곳은 숫자 키패드였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고 번뜩이는 영감을 얻었다. 혹시 방울소리의 음계를 숫자로 변환한 것이 암호일지도 몰라. 준호는 은하와 함께 인형의 방울소리를 여러 번 들어봤다. 그리고 그 소리의 음계와 박자를 분석해 숫자로 변환했다. 도솔미도라는 단순한 음계가 반복되는 것을 발견했고 준호는 그 음계를 숫자로 변환해 암호로 입력했다. 1 후 3일, 암호가 풀리자 USB 안의 파일들이 모두 열렸다. 파일 안에는 민혁과 그의 아버지가 저지른 추악한 범죄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불법 자금 수수, 횡령, 그리고 한 젊은 여직원을 협박하고 실종에 이르게 한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까지 이 모든 것이 10년 전 사건과 관련이 있었던 거였어. 은하는 충격에 휩싸여 파일을 바라봤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명예회복을 넘어 거대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의 중심에는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과 그녀의 소중한 친구였던 코코가 있었다. 루시는 마치 자신의 주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을 전달한 것처럼 준호와 은하를 향해 꼬리를 흔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희망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싸움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민혁이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내고 10년 전의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들의 여정에는 이제 루시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함께하게 되었다. 루시가 전해준 USB 드라이브 안에 담긴 파일들은 10년 전 이민혁과 그의 아버지가 저질렀던 죄악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준호와 은하는 노트북 화면에 쏟아져 나오는 충격적인 내용들을 보며 숨을 멈췄다. 횡령, 불법 로비, 그리고 한 여직원의 실종 사건까지. 모든 것이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했다. 이게 다 사실이었어. 10년 전에 내가 겪었던 일은 그들의 죄를 덮기 위한 하나의 희생양이었던 거였군. 은하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이 이 모든 사건의 퍼즐 조각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USB에 담긴 파일들 중 2015년 7월 21일이라는 날짜가 적힌 녹취 파일에 주목했다. 그날은 은하가 코코를 잃고 기억을 잃어버렸던 바로 그날이었다. 준호는 그 녹취 파일을 재생했다. 이 차장님, 유은하 그 애는 어떻게 됐어? 조용히 처리했지? 네 회장님. 약을 먹여서 기억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강아지는 좀 문제가 있었지만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잘했어. 그 애가 무슨 기억을 떠올리거나 증거를 찾아낼 위험은 없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여직원도 이미 그 얘기는 그만해. 어차피 걔가 가지고 있던 서류들은 다 불태워버렸으니까. 중요한 건 이제 우리에게 아무런 위험도 없다는 거야. 녹취 파일은 거기서 끝이 났다. 은하는 그 내용을 듣고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녀가 10년 전 단순한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기억을 지워줬던 것이었다. 그녀의 머리가 지끈거리며 극심한 통증을 일으켰다. 그녀의 눈앞에 흐릿한 영상들이 스쳐 지나갔다. 플래시백. 10년 전 유은하는 코코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 프로젝트를 위해 이민혁의 회사에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한 여직원 이혜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배와 친해졌다. 혜인은 늘 밝고 상냥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은에게 의미심장한 말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은하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회사에는 더러운 비밀들이 많아. 특히 회장님과 상무님, 민혁이 오빠 말이야. 그 둘이 숨기는 게 너무 많아서 나도 너무 힘들어. 혜인은 불안에 떨며 은에게 자신이 몰래 복사해둔 회계 장부 파일을 보여줬다. 그 안에는 민혁의 아버지가 정치권에 불법 자금을 제공하고 횡령을 저지른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혜인은 그 사실을 폭로하려 했지만 이 회장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었다. 은하야, 만약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파일을 세상에 알려줘. 부탁이야. 혜인은 은에게 그 파일을 USB에 복사해 건네줬다. 그리고 그 USB의 암호는 은하가 키우던 강아지 코코의 이름이었다. 혜인은 코코를 무척 좋아했기 때문에 코코의 이름을 암호로 설정해 두었던 것이다. 며칠 후 은하는 혜인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혜인이 자신에게 건네준 파일을 들고 강준호를 찾아갔다. 강준호는 당시 로스쿨 학생이었지만 정의감이 넘치고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준호는 은하의 이야기를 듣고 혜인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혁은 은하가 혜인의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은하의 작업실에 몰래 들어와 파일을 훔치려 했고 그때 코코가 그를 막아섰다. 민혁은 코코를 무참하게 폭행했고 그 충격에 은하는 정신을 잃었다. 그 후 민혁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은에게 약을 먹여 혜인과 관련된 모든 기억을 지워버렸다.
코코의 목에 있던 USB도 빼앗아 갔고, 코코를 죽인 후 은하가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것처럼 꾸며댔다. End of flashback. 은하는 그 모든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그 기억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기억은 10년 전 혜인 선배가 자신에게 건네줬던 파일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파일의 존재를 준호에게 알려주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기억까지.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준호 씨, 제가 혜인 선배의 파일을 준호 씨에게 줬어요. 제가 혜인 선배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었군요. 은하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맞아, 은하야. 네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구나. 준호의 눈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그는 은하가 기억을 되찾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그녀가 겪었던 고통스러운 과거를 다시 마주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은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모든 진실을 밝혀내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혜인 선배의 파일. 그 파일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은하의 질문에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 파일은 민혁이와 그의 아버지에 의해 파괴되었어. 하지만 그 파일에는 백업본이 있었어. 그 백업본은 이 회장이 가장 신임했던 비서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지. 그리고 그 비서는,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빛에는 씁쓸한 감정이 엿보였다. 그 비서는 나의 아버지였어. 은하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준호의 아버지가 이 회장의 비서였다니. 그리고 그가 혜인의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니. 은하는 준호의 아버지가 그 파일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웠다. 우리 아버지는 그 파일의 존재를 알게 된 후 고민하셨어. 이 회장의 죄를 폭로해야 할지 아니면 침묵해야 할지. 그러다 결국 진실을 택하셨지. 아버지는 이 회장을 찾아가 그가 저지른 모든 죄를 자수하라고 설득하셨어. 하지만 이 회장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어. 오히려 아버지를 위협했지.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의 눈빛에는 아버지를 향한 깊은 존경심과 함께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경찰은 단순 사고로 종결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 이 모든 것이 이 회장의 짓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내게, 만약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파일을 찾아 세상에 알려달라고 말씀하셨지. 준호는 은에게 10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유언과 함께 파일이 저장된 USB의 위치를 알려줬다. USB는 준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서재의 책상 서랍 안, 숨겨진 공간에 있었다. 두 사람은 서재로 향했다. 서재는 준호의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의 모습 그대로였다. 책상 서랍을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이 있었다. 준호는 일기장을 펼쳐봤다. 일기장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이 회장과 민혁이 저지른 죄악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혜인이의 파일은 이 모든 죄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다. 나는 이 파일을 준호에게 넘겨주고 싶다. 하지만 준호가 이 위험한 일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이 파일을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준호가 스스로 이 파일을 찾아낼 수 있도록 힌트를 남겨두었다. 코코의 방울소리가 바로 그 힌트다. 코코의 목걸이에 숨겨진 또 다른 장치. 준호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아버지는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토록 많은 고통을 감내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코코의 목걸이에 숨겨진 또 다른 장치라는 문구에서 준호는 번뜩이는 깨달음을 얻었다. 은하야, 코코의 목걸이.
그 목걸이가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낼 열쇠일지도 몰라. 준호의 말에 은하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10년 전 민혁이 자신의 보석함을 엉망으로 만들고 코코의 목걸이를 훔쳐갔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녀는 민혁이 그 목걸이를 파괴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혹시라도 그 목걸이가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때 은하의 머릿속에 또 다른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다. 혜인 선배가 자신에게 건네준 USB를 보석함 안에 숨기기 직전 그녀는 보석함 안에 있던 코코의 목걸이를 잠시 꺼내어 만졌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기억은 급격하게 흐릿해졌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 목걸이에 어떤 장치를 해놓은 것처럼 목걸이에 어떤 장치가 있었어요. 그 장치가 제 기억을 지운 것 같아요. 은하의 말에 준호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민혁과 이 회장의 죄가 단순히 횡령과 협박에 그치지 않고 은하의 기억을 조작하는 잔인한 범죄까지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 그 목걸이는 민혁이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민혁과 그의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활활 타올랐다. 그는 은하의 기억을 되찾고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 민혁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민혁을 찾아갔을 때 민혁은 이미 동창회 사건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회사에서 해고했고 그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경멸과 조롱으로 가득했다. 민혁은 폐인이 되어 술에 취해 있었다. 이민혁, 코코의 목걸이 어디에 있어? 준호의 질문에 민혁은 고개를 들고 준호와 은하를 멍하니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이미 이성을 잃은 광기만이 남아있었다. 코코의 목걸이. 하하하,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깟게 목걸이 때문에 네 아버지가 죽었고 내 와이프의 기억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니? 민혁의 말에 은하와 준호는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민혁을 향한 증오와 함께 그가 숨기고 있는 목걸이의 행방을 알아내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민혁은 그들의 절박한 표정을 보며 다시 한번 낄낄 웃었다. 그리고 그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 목걸이 내가 가지고 있지. 하지만 너희는 그걸 절대 찾을 수 없을걸. 하하하. 민혁은 웃음을 멈추지 않고 은하와 준호를 향해 조롱하듯 말했다. 그의 웃음소리는 그들의 귀에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그들은 이제 마지막 남은 증거, 코코의 목걸이를 찾기 위한 거대한 싸움을 시작하게 될 것이었다. 이민혁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텅 빈 방 안을 울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폐인의 모습이었지만 코코의 목걸이를 숨겼다는 사실 하나로 여전히 승리자처럼 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은하와 준호를 향한 깊은 증오로 이글거렸다. 찾고 싶어? 하하, 찾아봐. 그 목걸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너희를 위해 아주 특별한 곳에 숨겨뒀거든. 너희가 생각지도 못할 곳에. 민혁은 준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소리쳤다. 준호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민혁의 멱살을 거세게 잡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자비롭지 않았다. 아버지를 죽이고 아내의 기억을 조작한 악마를 향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이민혁, 네가 감당해야 할 대가가 뭔지 곧 알게 될 거야. 준호의 싸늘한 경고에 민혁은 정신을 차린 듯 준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했다. 그때 은하가 조용히 준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민혁을 향한 분노보다는 오히려 그에게 남아있는 한 조각의 양심을 건드리고 싶어 하는 듯했다. 민혁아, 혜인 선배가 너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해? 혜인 선배는 너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했었지. 너는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그녀는 너를 끝까지 믿었어. 은하의 말에 민혁의 동공이 흔들렸다. 혜인이라는 이름은 그에게 깊은 죄책감과 동시에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줬기 때문이었다. 혜인은 그의 회사 직원이자 그를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사람이었다. 민혁은 그녀의 마음을 이용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 했지만 혜인은 끝까지 그의 편에 서려 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다. 그만해. 그 이름 말하지 마. 민혁은 귀를 막으며 괴로워했다. 은하는 그의 흔들리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민혁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조각의 인간성을 믿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들의 계획은 이제 민혁의 심리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준호는 민혁에게서 시선을 떼고 그가 살고 있는 방 안을 둘러봤다. 방 안은 쓰레기들과 술병들로 가득했다. 민혁의 몰락한 삶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었다. 준호는 이민혁의 상태로는 코코의 목걸이를 숨길 만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가 목걸이를 숨긴 곳은 아마도 그의 심리가 반영된 그만의 의미를 가진 장소일 것이었다. 그때 준호의 눈에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첩이 들어왔다. 사진첩 안에는 고등학교 시절 민혁과 준호, 은하, 그리고 혜인 선배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 혜인 선배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민혁에게 깊은 상처와 후회를 안겨줬을 것이다. 민혁아, 혜인 선배는 너에게 이것을 남겼어. 네가 그녀를 잊지 못하도록. 준호는 사진첩을 민혁에게 내밀며 말했다. 민혁은 준호가 내민 사진첩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의 눈은 사진 속의 혜인을 향했다. 그녀의 미소는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사랑, 아니면 죄책감. 민혁은 사진첩을 꽉 쥐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사진첩을 들고 방 한구석에 있는 낡은 서랍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서랍장 맨 밑 칸에 있는 낡은 오르골을 꺼냈다. 오르골의 뚜껑에는 혜인이 직접 그린 것으로 보이는 작은 코코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민혁은 그 오르골을 꽉 쥐고 울부짖었다. 혜인아, 혜인아, 미안해, 미안해. 그는 오르골을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은하는 민혁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혜인 선배가 민혁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 바로 이 오르골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혜인 선배는 민혁이 자신의 죄를 잊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다. 준호는 민혁의 손에서 오르골을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그리고 오르골의 밑바닥을 살펴봤다. 오르골의 밑바닥에는 뚜껑과 똑같은 코코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준호는 그 그림을 떼어냈다. 그러자 그 안에는 작은 USB 드라이브가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USB 드라이브 옆에는 코코의 목걸이가 있었다. 이게 코코의 목걸이였어. 은하는 코코의 목걸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 목걸이를 만지는 순간 10년 전에 잃어버린 기억들이 되살아났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서 빛을 내는 목걸이를 보며 준호는 이 목걸이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이 목걸이에 혜인 선배가 남긴 메시지가 있을지도 몰라. 준호는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봤다. 목걸이의 펜던트 안에는 작은 마이크로칩이 숨겨져 있었다. 준호는 그 마이크로칩을 노트북에 연결했다. 그러자 마이크로칩에서는 혜인 선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혁아, 나는 너를 믿어. 언젠가 네가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믿어. 이 목걸이는 너를 향한 나의 마지막 선물이야. 이 목걸이를 본다면 네가 저지른 모든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라. 이 목걸이에는 내가 마지막으로 녹음한 너와의 대화가 담겨 있어. 녹취 파일에서는 혜인 선배와 민혁의 마지막 대화가 들려왔다. 민혁은 혜인에게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라고 협박했지만 혜인은 끝까지 그의 편에 서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민혁에게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이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났다. 혜인 선배. 민혁은 혜인 선배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 모든 증거가 그의 범죄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때 준호의 휴대폰에 연락이 왔다. 하윤이라는 여자가 경찰에 자수했다는 소식이었다. 하윤은 이민혁에게 협박을 당해 유은하를 모함하려 했다고 자백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 회장의 비리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민혁아. 네가 저지른 모든 죄는 세상에 드러날 거야. 준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혁은 절망에 빠져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욕망과 오만함이 불러온 비극적인 결과를 마주해야만 했다. 다음 날, 준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민혁과 그의 아버지가 저지른 모든 죄를 폭로했다. 혜인 선배가 남긴 증거와 함께 하윤의 자백, 그리고 준호의 아버지가 남긴 기록까지. 모든 증거들은 이 회장과 민혁의 죄를 명확하게 증명했다. 기자회견은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사람들은 이 회장과 민혁의 추악한 진실에 경악했다. 특히 은하의 기억을 조작하고 혜인 선배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소리쳤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이 회장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그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민혁 역시 자수를 선택했다. 그는 감옥에서 혜인 선배의 오르골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죄는 너무나도 컸지만 그는 이제서야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었다. 은하와 준호는 모든 것이 끝난 후 10년 전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그들은 혜인 선배의 희생과 준호 아버지의 정의로운 행동을 기렸다. 그리고 은하는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찾고 자신의 능력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강인한 여성이 되었다. 이 모든 싸움의 끝에는 루시가 있었다. 루시는 민혁의 회사에서 버려진 강아지였다. 혜인 선배는 루시를 불쌍히 여겨 데려왔고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를 루시의 목걸이에 숨겨놓았다. 루시는 그녀의 메시지를 지키기 위해 10년 동안 추모 공원을 떠돌았던 것이다. 루시는 이제 은하와 준호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그들의 집에서 루시는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모든 것이 밝혀진 후 이민혁과 그의 아버지 이 회장은 검찰에 구속되었다. 그들의 죄는 중대했고 사회는 그들에게 가장 엄격한 법의 심판을 요구했다. 준호는 이 사건의 담당 변호사로 나섰고 그는 공명정대하게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그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다. 그들의 재판은 세간의 큰 이목을 끌었다. 준호는 기자회견에서 이미 모든 것을 폭로했지만 재판 과정을 통해 이 회장과 민혁의 추악한 범죄 행위들이 더욱 생생하게 드러났다. 특히 은하의 기억을 조작하고 혜인이라는 젊은 직원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실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은하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10년 전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그녀는 혜인이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고스란히 느꼈다. 혜인이 자신에게 파일을 건네며 도움을 요청했던 순간, 그리고 민혁에게 협박당하며 절망했을 순간까지 모든 기억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준호 씨, 내가 조금만 더 용감했더라면 혜인 선배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은하는 준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준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했다. 아니야, 은하야. 네 탓이 아니야. 너는 그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너는 내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준호의 따뜻한 위로에도 불구하고 은하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혜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이미 혜인은 이 세상에 없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혜인의 사진이 들어왔다. 루시의 목걸이에서 발견된 마이크로칩에 담겨있던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혜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은하를 향해 괜찮다고 말해주는 듯했다. 은하는 혜인의 사진을 보며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죄책감에 갇혀 있을 수 없었다. 혜인의 용기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혜인을 위해 마지막 증언을 해야 했다. 준호는 은하의 결심을 존중했다. 그는 은하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기회를 주었다. 재판 마지막 날, 은하는 증인석에 섰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혜인 선배는 저에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이 회장과 이민혁 상무가 저지른 모든 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파일을 건네주며 언젠가 이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받은 파일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 후 저는 민혁 상무에게 공격당했고 기억을 잃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혜인 선배가 저에게 남긴 메시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기억납니다. 혜인 선배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저는 이 자리에서 증언합니다. 혜인 선배는 저에게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지금 여기서 이루어졌습니다. 은하의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이 회장과 민혁은 그녀의 증언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특히 민혁은 은하의 증언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제서야 혜인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의 의미를 깨달은 듯했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함께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다. 그때 재판장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이민혁의 어머니, 즉 이 회장의 아내였다. 그녀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다. 그녀의 등장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 회장을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 그녀는 증인석에 선 은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은하를 향한 미안함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준호는 이민혁의 어머니가 재판장에 들어서는 것을 보고 직감했다. 그녀가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준호는 재판장에게 그녀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민혁의 어머니는 증인석에 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는 이 모든 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저지른 모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저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저의 침묵이 또 다른 죄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 남편과 아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증명할 마지막 증거를 제출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낡은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목걸이의 펜던트 안에는 작은 마이크로칩이 숨겨져 있었다. 준호는 그 마이크로칩을 노트북에 연결했다. 그러자 마이크로칩에서는 이 회장과 그의 비서였던 준호의 아버지의 대화가 들려왔다. 강 비서, 이 파일을 내게 넘겨. 그러면 나 아들을 내가 책임지겠다. 회장님, 저는 이 파일을 회장님께 넘길 수 없습니다. 저는 정의를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도 저의 뜻을 이해해 줄 겁니다. 강 비서, 네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군. 나 아들의 미래는 네 손에 달려있다. 잘 생각해봐.
녹취 파일은 거기서 끝이 났다. 하지만 그 다음 파일에서는 이 회장과 그의 운전기사의 대화가 이어졌다. 강비서, 그 자식 끝까지 말을 안 듣는군. 오늘 밤 그 자식을 처리해. 절대 흔적을 남기지 마. 네, 회장님. 이민혁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 목걸이는 제 남편이 저에게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 이 모든 녹취 파일이 담겨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이 모든 죄를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인이 죽고 나서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은하 씨가 이 모든 진실을 밝히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 목걸이를 은하 씨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남편과 아들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녀의 증언은 법정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 회장은 아내의 배신에 분노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좌절로 일그러졌다. 재판이 끝난 후 이 회장과 이민혁은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무기징역을, 민혁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은하는 이민혁의 어머니가 건네준 목걸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목걸이는 이제 더 이상 불행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용기, 그리고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은하는 목걸이를 소중히 간직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민혁의 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사모님의 용기 덕분에 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혜인 선배도 이제야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겁니다. 이민혁의 어머니는 은하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니에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더 일찍 용기를 냈어야 됐는데. 그녀는 은하에게 깊은 존경심과 함께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다. 모든 것이 끝나자 은하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그녀는 10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죄책감과 슬픔에서 벗어났다. 그녀는 혜인 선배와 준호의 아버지의 희생을 잊지 않고 그들의 뜻을 이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강인한 여성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는 루시가 있었다. 루시는 이제 더 이상 떠돌이 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은하와 준호의 소중한 가족이 되었다. 루시는 혜인 선배가 남긴 마지막 선물을 은하에게 전해준 은인이었다. 루시는 은하와 준호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었다. 이민혁과 그의 아버지 이 회장의 재판이 마무리된 후 세상은 한동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뉴스 헤드라인은 연일 그들의 추악한 범죄를 다루었고 사람들은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실이 밝혀지기까지의 긴 세월의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후 유은하와 강준호의 삶에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다. 준호는 이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유능한 변호사가 아니라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부당한 권력에 희생된 약자들을 변호하는 일에 전념했다. 은하는 그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였다. 그녀는 준호의 아내이자 그의 정의로운 신념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은하는 잃어버렸던 10년의 기억을 되찾으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남의 기억을 보는 능력이 아니라 물건에 남아있는 누군가의 감정과 기억을 읽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 능력을 이용해 혜인 선배의 마지막 메시지를 찾아냈고 이민혁의 어머니가 숨겨왔던 증거를 발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은하는 자신의 주얼리 브랜드를 통해 기억의 조각이라는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였다. 그녀의 디자인은 10년 전 그녀가 혜인 선배와 함께 꿈꿨던 디자인과 비슷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특별한 주문을 받은 주얼리 안에 고객이 원하는 기억을 담아주었다. 그녀의 주얼리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안겨주었고 그녀의 브랜드는 더욱 큰 성공을 거두었다. 어느 날 은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는 이민혁의 어머니가 보낸 것이었다. 편지에는 은하를 향한 깊은 미안함과 감사함, 그리고 아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은하 씨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용기를 냈더라면 당신이 잃어버렸던 10년의 시간과 혜인이의 희생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었을 텐데. 저는 그저 제 아들을 지키고 싶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저는 용기를 냈고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하 씨, 제 아들이 당신을 만났습니다. 감옥 안에서. 제 아들은 당신에게 이렇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고. 제 아들은 이제서야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깨닫고 참회하고 있습니다. 부디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용기와 정의 덕분에 저희 가족은 비록 파멸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민혁의 어머니로부터 은하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민혁의 어머니를 용서했고 이제는 이민혁까지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복수가 아닌 용서와 화해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얻었다. 준호는 은하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은하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우리는 행복할 일만 남았어. 그들의 사랑은 이 모든 시련을 겪으면서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확인했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에필로그. 세월이 흘렀다. 은하와 준호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들의 집에는 이제 루시뿐만 아니라 루시의 새끼들까지 뛰어다니고 있었다. 은하는 루시를 보며 혜인 선배를 떠올렸다. 루시는 혜인 선배의 사랑과 용기를 이어받은 그들의 영원한 가족이었다. 어느 맑은 봄날, 준호는 은하에게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건넸다. 상자 안에는 은하가 10년 전 잃어버렸던 코코의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목걸이는 혜인 선배가 직접 디자인한 것이었다. 목걸이의 펜던트 안에는 혜인 선배가 쓴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다. 은하에게, 이 목걸이가 너에게 돌아갈 때쯤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거야. 그리고 너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기를 바라. 너는 누구보다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너의 용기와 사랑이 이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어. 네가 잃어버렸던 기억은 이 목걸이 안에 담겨 있을 거야. 너와 코코의 행복했던 기억들. 나는 너에게 그 기억을 되찾아주고 싶었어. 그리고 이 목걸이와 함께 너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할게. 사랑하는 후배 혜인이. 은하는 쪽지를 읽고 목걸이를 꽉 쥐었다. 그녀는 10년 전에 잃어버린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 기억들은 그녀가 겪었던 아픔이 아니라 코코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다. 혜인 선배는 그녀의 기억을 지운 것이 아니라 그녀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도록 가장 아름다운 기억들을 목걸이 안에 숨겨두었던 것이었다. 은하는 혜인 선배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혜인 선배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혜인 선배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에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준호는 은하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은하야, 우리 이제 진짜 시작이야. 혜인 선배가 우리에게 남겨준 선물. 이 아름다운 기억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 은하는 준호의 손을 잡고 활짝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10년 전 그녀가 잃어버렸던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미소였다. 그들의 사랑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빛을 발했다. 그들은 앞으로 펼쳐질 모든 순간들을 사랑과 용기로 채워나갈 것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났지만 그들의 삶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의 정의와 사랑의 힘을 전하는 아름다운 증거가 되었다.